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수능 개념 단원별 문제 풀이. 자, 오늘 24강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로는 경제생활과 이제 금융 파트고요. 자,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좀 웬만한 수업 중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최대한 다 다뤄볼게요. 자, 우리 205번 문제 갑니다. 205번 문제. 자, 표는 일단 100만원이야. 자, 표는 100만원을 예금했을 때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를 나타내고요. 최초의 약정한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매년 물가 상승률은 5%래. 그럼 여러분 먼저 봐봐. 자, 이제 1년, 2년, 3년인데 자, 지금 여기는 이자를 나타내잖아. 근데 이자가 1년에 5만원, 2년에 10만원, 3년에 15만원. 그럼 1년마다 5만원씩 발생하는 거지. 그럼 100만원에 대해서 딱 5만원, 5만원, 5만원만 발생해서 3년이 끝났을 때 총 15만원이 되니까 일단 가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적용되는 달리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입니까? 5%가 적용되는 거죠. 이에 반해 나는 만약에 달리였다면 첫 해 4만원이면 8만원, 12만원 돼야 되는데 4만원, 8만 1600원, 12만 4864원이니까 일단 우리가 복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 이자율은 4%가 되는 거죠. 끝! 되죠? 그럼 1번 가는 복리 나는 달리가 아니라 바뀌었어. 2번 가에서 예치기간이 10년이라면 여러분 1년에 5만원씩이죠? 10년이면 그러면 이자는 50만원이지. 3번 나에서 실질 이자율은 1%다? 여러분 생각해봐. 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이 실질 이자율이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은 다 명목 이자율이야. 그럼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실질 이자율이 되겠지. 그러면 4%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1년 차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1%다라는 단정이 틀린 거고요. 4번 나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건 달리지. 그쵸? 그래서 5번 나에서 예치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추가되는 이자는 그쵸? 복리니까 매년 증가하죠. 달리에서는 추가되는 이자가 계속 지금은 5만원, 5만원 일정하지만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외에 이자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정답 5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205번 이렇게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6번 문제 갑시다. 자, 여러분 이 206번 문제는 평가원에서는 잘 안 다뤄. 근데 혹시 모르니까 꼭 정리해놔야 돼. 자, 그림은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자 금리의 변동 추세를 나타내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금리가 변동할 때 이 변동되는 금리가 적용되면 변동금리고 약정 시에 정해진 금리를 쭉 계속 적용하면 고정금리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에 자 A 시점에서 저축상품에 예금한 사람은 자, 여러분 봐봐. A 시점에서 저축상품에 예금한 사람은 그럼 저축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이자는 이전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전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이 증가한다. 2번 자, 동일한 고정금리 저축상품에 예금을 한대. 그럼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 상품에 예금을 한다면 잘 봐. A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가 1%고 여기가 3%라고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가 5%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A 시점에서 고정금리에 예금하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잖아. 그러면 변동금리로 예금하면 하락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고정금리로 예금하면 A 시점 이후에도 금리가 하락해도 계속 3%가 유지되기 때문에 A 시점에서는 고정금리 예금이 유리한 거지. 그런데 A 시점보다 C 시점이 유리하다. 그럼 봐봐. A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한데요. 자, C 시점에서는 예금 3%로 예금을 했어. 근데 그 위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고정금리로 예금했다면 이자를 덜 받잖아. 따라서 고정금리로 예금할 때는 C 시점에 비해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A 시점이 더 유리한 거야. 왜냐면 예금, 저축은 이자를 받는 거고 대출은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덜 받는데 고정금리로 예금하면 3%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때는 변동금리로 예금하면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고정금리로 예금하면 계속 3%만 받으니까 C보다 A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A보다 C가 아니라 C보다 A가 유리한 거고요. 3번. 자, B에서 D 기간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자,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볼까? 여러분 소비의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예금할 수도 있는데 소비를 해버리면 예금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포기하는 거잖아. 소비의 기회비용은 이자야. 근데 B에서 D로 가면 금리가 계속 상승하니까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죠. 그럼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는 거지. 자, 4번.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자, 이제 여러분 이게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수요 감소하면이죠. 다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의 거래량은 알 수 없지만 이자율,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러면 C에서 D는 금리가 상승이니까 안 되지. 금리가 하락하니까. 5번. 자, D 시점이 만기야. D 시점이 만기인 대출을 B 시점에서 받는데요. 그럼 대출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럼 B 시점에서 D가 만기인 대출을 받을 때 그럼 고정금리가 유리할까 변동금리가 유리할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테니까 고정금리, 현재 금리 1% 또는 그보다 약간 높더라도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 거죠. 변동금리로 받으면 계속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 상승하는 이자율이 적용돼서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돼. 자,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더 유리하다. 딩동.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206번 문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요 정도 좀 확인해 두시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207번 문제야. 일단 여러분 표에 가난은 대표적인 증권 상품인 주식 또는 채권인데 지금 보니까 소유자의 권리에 확정된 이자 수치가 있잖아. 주식은 이자가 없죠. 그래서 가가 채권이 되는 거고 나는 의결권, 주주로서 갖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형태의 성격은 A부터 볼까?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 되는 거야. 부채. 하지만 주식은 자본 조달의 형태.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채권과 주식의 수익의 형태의 성격을 보면 공통점은 시세 차익이고 하지만 채권은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주식은 배당금. 되죠? 자, 따라서 1번 A는 타인 자본 부채 맞죠?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2번 시세 차익은 그쵸? B와 C의 공통점. 3번 자, 이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 설명하고 암기하라고 그랬어. 시장 수익률,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자, 따라서 거기에 금리가 하락하며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틀렸고. 자, 3번이 정답이네. 4번 가와 달리 그쵸? 나는 주식이잖아. 원금 상환 의무가 없죠. 하지만 5번에 가나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딩동.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건 예금 관련 상품. 그쵸? 오케이. 그래서 207번 문제 옳지 않은 건 3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8번 문제야. 자, A국의 갑은 증권회사에서 기업 주식을 $10,000어치 매입하여 1년 동안 보유하다가 $500 배당금을 받고 $11,000에 모두 매각했어. 그럼 수익이 얼마냐면 $1,500지. 그럼 $10,000 투자해서 $11,500를 받았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15%가 되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물가는 10% 상승했다. 자, B국의 을은 증권회사에서 1년 만기 채권을 $10,000어치 매입하여 1년 동안 보유하다가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1,000를 받았죠. 그럼 결국 얼마를 벌었냐면 $1,000를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가 되는 거고요. 1년 동안에 B국의 물가는 5% 상승. A국은 10% 상승하고 B국은 5% 상승. 그럼 1번. 자, 기업은 주식이니까 그쵸?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다. 맞지?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2번. 니은은 그쵸? 발행한 회사가 채권의 일종의 차용증으로 돈을 갚기로 한 증서야. 3번. 자, 디귿.
디귿 이자. 그럼 여러분 채권을 보유하면 이자를 받잖아. 그럼 채권을 사지 않으면 이자를 못 받지. 자, 따라서 디귿 이자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포기한 거니까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맞죠? 4번. 자, 1년 후에 갑과 을은 모두 구매력이 감소했다. 여러분 구매력의 여부는 구매력의 여부는 물가와 비교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수익률이 15%인데 물가는 10%만 상승했으니까 구매력이 증가한 거고요. 여기는 수익률이 10%인데 물가는 5%만 상승했으니까 구매력이 증가했죠. 그래서 갑을 모두 구매력이 증가한 거지. 4번 틀렸고요. 5번 그쵸. 주식과 채권은 모두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거래된다. 확인하시면 돼요. 되니? 오케이. 자, 208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1번 문제 볼게요. 자, 금융시장 가나 있어.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확인만 해보자. 가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여 자금이 어느 수요자에게 갔는지 알 수 있는 자, 직접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지? 나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아 자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간접금융시장입니다. 은행, 그쵸? 은행과의 거래. 자, 그럼 기업, 증권회사는 가에서 활동하죠. 여러분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모두 활동을 하고 증권회사가 직접금융시장에서 활동할 때는 주로 주식과 채권과 관련되고요. 간접금융시장에서 활동할 때는 펀드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다. 맞죠? 디귿 나에서 자금의 공급자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요거는 직접금융시장의 특징이야. 리을 일반적으로 그쵸. 자금의 공급자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직접금융시장이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직접금융시장은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떨어지고 간접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되니? 오케이. 자, 211번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212번 문제 갑시다. 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이 실질이자율이니까 명목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을 빼주면 물가 자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3.1 빼기 1.1은 물가상승률 2%, 2.1 빼기 0.1도 물가상승률 2%, 1.1 빼기 마이너스 0.9니까 또 물가상승률 2%, 마지막은 0.1 빼기 0.9니까 마이너스 0.8%.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전년 대비 물가는 계속 상승하다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물가상승률 계산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해석해보자. 1번 자 2012년의 경우에 현금 보유보다 예금이 유리하다. 당연하지. 여러분 2012년 보면 맞지? 2012년에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라고 낚이면 안 돼.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명목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실질적 이자율은 마이너스지만 현금을 보유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원금만 존재하지만 그래도 예금을 하면 명목이자율 1.1%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현금 보유보다는 예금이 유리한 거야. 그리고 실질이자율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현금 보유보다는 예금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 2번 2012년의 경우에 전년에 비해 그쵸 예금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했다. 여러분 예금을 한 이후에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리금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원리금의 실질적 구매력은 실질 이자율로 비교하는 거고 실질 이자율이 2012년에는 마이너스 값이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면 실질적 구매력은 감소한 거죠. 그쵸? 근데 거기에 증가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3번 2013년의 경우에 전년에 비해 자 여러분 2013년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니까 물가가 전년 비해 하락했죠. 그럼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 거지. 물가 상승 실물 대비 화폐 가치 하락 물가 하락 실물 대비 화폐 가치 상승. 4번 10년과 11년의 물가 수준은 다르죠.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같다고 해서 물가 수준이 같은 게 아니라
전년 대비 2% 상승, 여기서 또 2% 상승이어서 물가 수준은 2011년이 2012년보다 높은 겁니다. 5번 12년과 13년의 물가 상승률은 12년과 13년의 물가 상승률은 다르죠. 괜히?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답률이 대부분 다 90% 언저리로 갑니다. 80% 90%대인데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 보면 이자율 관련 문제 이 내용 같고요. 정답률이 20%대까지 떨어진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수능에서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출제하니까 여러분 기출에서 고난도 문제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4강이었나? 맞죠? 자, 24강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끝이네요. 다음 시간에 25강으로 수능 개념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는 끝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 단원이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생각보다 수능에서는 좀 복잡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복습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